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대책과 LH 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련해 건설 사업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실 건설 사업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엄정한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대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직접적으로 최소 수천 명 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입주했거나 입주해 살 아파트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LH가 시행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걸 밝혀냈기 때문에 우선 믿을 만한 팩트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게 이제 무량판 공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건설은 이렇게 볼을 대고 기둥을 세우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도 이 기둥만으로도 이걸 지탱할 수 있는 공법이 마냥 발전을 한 거죠.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아주 든든하게 철근을 가로 세로로 잘 세워서 규정에 맞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량판 공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발전된 무량판 공법을 설계도 잘못했고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제대로 됐는지를 감시할 마지막 부분에요. 예. 감리. 이 감리죠. 예. 이 감리 부분도 이게 부실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설계와 시공과 감리 전반에 대해서 부실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를 발주한 LH의 감독 책임 그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된 여러 지역 토착 건설사들 간의 이 수십 년간에 걸친 이 지역 토착 카르텔 이게 작동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그곳에 입주해 사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입주 예정인 분들도 불안해서 그걸 어떻게 갑니까? 주차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까지도 무량판 시공으로 했는데 부실이 발견된 것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는 석 달 안에 전수조사를 일단 끝내고 최대한 비용을 따지지 않고 최대한 빨리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안이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으니까 정부의 대책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고요. 뒤늦게라도 이것이 발견된 것이 다행이고 특히 이제 그 부실 공사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 무량판 구조에서 예. 전단 보강근이라는 게 그 건물의 힘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그 보강제인데 그 철근을 빼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죠. 그래서 깨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런 부실 공사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이익 남기기 위해서 뒷전인 이런 그 부패의 사슬은 박살을 내버리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100번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실무적으로 조용하고도 착실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안전이 보다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차분한 조사와 진행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지금 국토부의 전수조사 결과는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이 건설 사업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여야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만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무량판 공법은 최근에 도입된 공법이긴 합니다만, 그럼 그 이전에 무량판 공법 이전에 그러면은 모든 아파트가 다
설계대로 시공 엄격하게 해서 감리가 제대로 됐을까요? 이건 수십 년 내려온 토건족의 이 토착 카르텔의 결과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이야말로 정략을 넘어서 여야가 이런 거 갖고 청문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문가와 관계기관 다 불러서 우리나라 아파트 우리 국민의 60%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는 진짜 안전한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불안감을 갖게 된 국민들이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뭐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통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야말로 여야가 정말 손을 잡고 여야를 넘어서 정쟁을 넘어서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우리 국회에서 한번 멋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매우 좋은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는 또 공론의 장이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부풀려지는 부분도 있고 본의 아니게도 정쟁으로 끌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괜히 그 국민의 불안을 부추길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께서 국토부 관계부처에게 엄하게 지시를 했으니까 국토부가 가장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또 관계 그 기관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1차적으로는 국토부가 조용하게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가지고 동원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다시 한번 검증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치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 없이 조용하게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그러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분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결론적으로 어떤 과정과 방식이든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보니까 언론 자유가 중요한 가치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언론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은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고 공자님 말씀이에요. 거기까지면 참 좋았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공산당 기관지까지 나간 것은 좀 너무했다. 그래서 이외 현업 언론인들이 이동관 그 후보자를 그 80% 가까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를 스스로가 입증했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반세기 이전에 그 이 공산당 기관지의 문제를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언론을 책임지겠다는 분이 그 공산당 기관지의 그 잣대를 가지고 현업 언론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언론의 기준을 그 들이대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나 기준이 상당히 좀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인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잠깐 나왔고 또 이제 조금 전에 수석께서 말씀해주신 공산당 기관지 관련된 내용도 언급이 있었고 또 기자가 다시 거듭 질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 언론인의 80%가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자협회에서 그 현업 언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0%가 그렇다면 나옵니다. 아마 언론을 잘 아는 사람이라서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이 연합뉴스의 보도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앵커께서 인용하신 부분 다음에 이동관 후보자가 어떤 말을 하면서 공산당 기관지 표현까지 나왔는지를 그 맥락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연합뉴스 기사를 잠깐 옮겨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장악될 수도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책임하게 가짜뉴스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 정파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들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연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해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그러면 현재 그런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건 국민이 판단하시고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동관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이 생뚱맞게 갑자기 태어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뭐 반세기 전에 다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최근에만 해도 우리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이 신화통신이나 환구시보 들이 얼마나 우리 그 혐한 분위기를 부추깁니까? 또 당장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운영하는 당 기관지 방송들이 지금 당장 우리 정치에 개입해서 얼마나 남남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고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바로 이런 공산당 기관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워낙 특정 세력이나 정파에 편향되어 있는 언론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중한 경고와 바로잡기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 바로 이제 그 점인데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네. 자유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어찌됐든 이제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체제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죠. 공산주의 체제의 언론의 관점에서 즉 반세기 전에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언론을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시각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언론이 좌편향이나 우편향이다,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할 수는 있어요. 미국도 자유 언론이지만 미국도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자기의 시각과 관점에서 좀 틀리면은 그것을 거의 그 공산당 기관지화처럼 그 악의 축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태도와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통괄하는 그 책임자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전수영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정책 입장을 가질 수 있죠. 정책 입장을 갖는 것과 언론의 본연의 그 취재 행동, 이를테면 그 이동관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언론은 검증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 정책 입장이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부터 연합뉴스 TV에서 저하고 우리 이 전병헌 수석을 서로 입장이 다른 걸 알면서 두 사람을 불러서 공정하게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과연 지상파 종편을 포함한 모든 언론이 이 정도의 객관적 이 중립성 이거를 유지하면서 방송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제 경험으로는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3년 전부터 모든 지상파 종편에서 다 퇴출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방송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컨텐츠를 심의하고 예. 뭐 막말 비속어나 또는 잘못된 가짜뉴스를 방송에서 무차별 무분별하게 할 때 제재하는 방심위로부터 저는 어떤 제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40년간 방송 활동하면서.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든 방송에서 퇴출됐어요. 이제 그 연합뉴스에서 저한테 기회를 줘서 비로소 이렇게 입장이 다른 우리 전 수석하고 1대1로 공정하게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방송이 매우 불공정했다. 그리고 편향적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경험을 일반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동관 후보자의 이 언론은 이러해야 돼. 이를테면은 보수의 입장을 갖든 진보의 입장을 갖든 적어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보도해야 돼라고 하는 이 입장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언론이 보도할 때 당연히 확인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그 의무이고 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인데 이동관 이제 후보자가 이 공산당 기관지까지 자유대한 언론의 시장 내지는 자유대한 언론인들에게 그 공산당 기관지라는 잣대까지 들이대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고 그러한 지나친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과 의구심을 가질만 하는 그런 오해의 발언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두 분 사이에 이제 뜨겁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후보자의 적격성을 제대로 판단하는 건 아마 청문회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청문회에 들어가다 보면 증인을 또 누구를 채택할 것인가 이걸 두고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학폭 피해자 4인과 한화고 교사 등을 증인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일단 첫째로 이 부분이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참석 필요성은 두 분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쭤보죠. 예, 저는 뭐 그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지금 이동관 후보자의 학폭 문제가 이동관 후보자의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이 그 이 증인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에 그 증인에 대한 그 정치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 그 결함의 이유 뭐 이런 것을 그 구실로 해서 반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증인 채택 여부를 가지고 이게 정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청문회가 공전이 됨으로 해서 사실상 청문회를 유명무실화 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전술을 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약간 좀 이 직진하는 스타일이라 거기에 그 빨려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우려하는데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이동관 후보자를 진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앉히고 싶다면 당당하게 그 어떤 증인이라도 다 받아들여서 청문회를 통해서 뭐 모든 사실을 다 들춰서 까발리고 자기네들은 그것을 변호하고 방어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동관 후보자로서는 억울하고 오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하고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그 자세를 또 견지한다면 이 증인도 어떤 증인도 국민의힘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해서 흔쾌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반이라는 답변 주셨고요. 네, 마찬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벌써 한 달 전부터 입장을 밝혀왔어요.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뭐 후보 이 증인 채택을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피해자 학생들 과연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강제로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와는 별도로 이 한화고 교사였던 이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에 2011년에 이동관 후보의 자녀의 학폭 논란이 있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4년이나 지나서 이걸 이제 알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교조 무슨 정책연구소의 소장도 맡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폭 사건, 학폭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분은 정치적으로 매우 깊이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데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이동관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에 가서 정말 객관적 사실만을 증언해 줄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설사 후보자가 괜찮습니다. 뭐 저는 뭐 당당합니다라고 해도 국민의힘 청문을 어쨌든 통과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집권당 아닙니까?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그런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 한화고 교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동관 후보자 발언 중에서 그 부인 이야기, 부인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잠깐 언급이 됐잖아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이동관 후보자 부인한테 뭐 선물이라고 놓고 갔는데 보니까 뭐 현금 2천만 원이 들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오늘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 줄이다. 첫째는 바로 돌려줬고 뒤늦게 알고 자기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니까 뒤늦게 알고 바로 돌려줬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민정수석실에 신고해서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팩트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갖고 더 이상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건 팩트가 바로 이런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의구심을 갖는 야당 측은 첫째는 바로 본인이 알고서 바로 돌려줬지만 그 본인이 안 시점이 부인이 이제 받은 시점하고 본인이 안 시점이 좀 시간차가 있어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돌려줬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민정수석실에 언제 누구한테 신고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제대로 밝히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아마 인사청문회가 되면은 그것도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그때의 상황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또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청년 세대와 좌담회를 하다 나온 내용인 겁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예. 네. 그 어찌됐든 청년 세대하고 이제 간담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가 나이 먹은 세대에 비해서 투표율이 늘 낮고 하다 보니까 청년 세대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날이 더 긴데 이 투표라는 것이 그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로서는 그 미래를 책임져야 될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어찌됐든 전후 맥락을 다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폄훼의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좀 거칠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전후 맥락을 딱 잘라서 놓고 보면은 노인에 대해서 좀 폄훼하는 그런 뉘앙스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부적절했던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결과적으로는 혁신위에서 별도로 이제 해명문을 냈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정치적인 메시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부적절한 메시지를 좀 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전병헌 수석이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전병헌 수석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말은 못하지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걸 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당을 좀 도와달라, 구해달라고 영입한 한 사람은 9시간 만에 사표 내고 나갔고 또 한 사람이 김은경 위원장은 지금 입을 열 때마다 지금 설화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까요? 아까 이 전병헌 수석은 정치적 경험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보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돼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언론에서는 지금 노인 폄하, 노인 비하 발언 하면서 예전에 2004년에 있었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나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단순히 노인 폄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고 부정하는 발언이에요. 보십시오. 이 나이를 가지고 투표권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1인 1표가 돼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보통선거, 일반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의 4대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은 나이에 따라서 투표권을 제한해야 된다. 그것이 합리적인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젊은이들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냥 말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발언은 이 수천 년간에 걸쳐온 그리고 일반 보통 평등 비밀 투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 민주주의 역사를 통째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법학자인 모양인데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에
4대 원칙이라는 이 선거의 기본 원칙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나 전도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이나 제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들의 어릴 때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자기 생각이 아닌 것처럼 이러면서 청년들을 일종의 선동을 한 거거든요. 당신들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어땠고 앞으로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반헌법적 발언만으로도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발풀 칠 수 없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즉각 뭐 해촉을 하든지 뭐 혁신위를 해체를 하든지 이런 정도의 조치를 하고 당 대표이하 지도부가 국민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에요. 이걸 단순히 노인 폄하 발언 정도로 마치 메시지 잘못된 것처럼 정치 경험이 없어서 말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우리-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해주셨고 또 우리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고성- 말씀이셨는데 고성국 박사님이 정치학 그 전공 박사님이시다 보니까 예. 완전히 물 만난 고기처럼 일관을 하셨는데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평등 선거와 보통 선거의 핵심이 예. 민주주의의 근간인 것은 분명하죠. 그만큼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경 그 위원장이 법조인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은 1인 1표자라는 것은 그 남녀노소 귀천에 떠나서 다 그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너희들이 열심히 잘 해야 미래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방점을 찍다 보니까 표현상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예. 부분, 다소 오해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너무 신랄하게 우리 고 박사님이 너무 신랄하게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고 박사님의 그 지적도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앞으로는 아마 이번에 아마 아주 호되게 그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 김은경 혁신위원장님도 예. 아마 좋은 경험으로 좋은 그 약으로 새겨서 예. 더 세련되게 말씀을 잘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말을 했던 의도를 떠나서 이제 이런 설화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다 보면 혁신위의 위원장이니까 이제 혁신위 자체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처음부터 이게 당내의 혁신의 아젠다 설정에서부터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계속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혁신위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정치적인 경험이나 정치적인 관찰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구가 맞춰지는 새로운 자동차도 좀 이렇게 길들여져서 제대로 가려고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험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범 운행이 시험 운행이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까지의 이제 운영은 좀 시범 운행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스마트하게 세련되게 잘 운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력이 좀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네, 라는 네.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그 예,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 정당 판에서 그러니까 여야 모두 혁신위도 띄우고 비대위도 많이 띄웁니다. 그런데 이 혁신위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성과를 낸 혁신위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그 이전에 있었던 김문수 혁신위원회 그리고 원희룡 혁신위원회를 비교적 성과가 있었던 혁신위로 평가하거든요.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당내의 개혁 성향의 중진 정치인이 이끌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혁신안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해서 당내에 공론을 모아가기가 쉬웠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첫 번째 이래경 혁신위원장이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김은경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인물난에 허덕이는 고충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인선이 잘못됐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잘못 앉혀놓고 좋은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못구호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위기 속에서 뭔가를 탈출하려고 혁신위를 한다면 뭐 한 번 내렸는데 두 번, 세 번 못 내립니까? 지금이라도 혁신위를 전면 재편하는, 위원장을 바꾸고 전면 재편하는 이런 방식의 수수료 없이는 혁신위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짐이 되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으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꾸역꾸역 밀고 가는 거는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우리 정당 정치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요, 최근에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두고 여야 합의가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지금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민주당은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니까 임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내내 임명하지 않았는데 무슨 낯으로 임명을 하라고 하느냐, 뭐 이런 입장입니다. 양쪽의 입장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임명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국회 추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국회가 빨리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추천할 때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1명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국민의힘 여당에서 추천하는 1명을 하지 않겠는가, 자꾸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보는데, 아니 그러면 법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다가 이 책임을 미는 것은 이건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시간을 끌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국회 추천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은 국회를 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그걸 전제로. 예.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 집권당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라도 국민들한테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고 주장해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다. 근데 그 못한 결과가 여러 가지로 국정 운영에 정말 부담이 많이 됐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임명해달라. 추천 절차 밟겠다. 이래야 국민들이 봐도 그래, 자기들 잘못한 거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대통령도 빨리 임명해야 되겠네가 되지. 자기들 잘못한 거 5년 동안 임명 안 한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딱 감추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공격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그것도 번지수도 틀리게 이렇게 지적하고 공세를 취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쨌든 경위야 어떻든 간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절차를 빨리 진행을 좀 요청을 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 박사님 의견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네. 제가 특별감찰제는 제가 2014년 3월 달에 원내대표 할 때 당시 여당과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근데 초대 특별감찰관이 이석수 씨가 지명이 돼서 임명이 됐고요. 이석수 그 당시에 우리 야당 내 강경파들이 특별감찰제를 합의를 했다고 당내 일부 소수 강경파들이 굉장히 저를 비난하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문제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아주 단초가 되는 역할도 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제는 이 현재 제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제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별감찰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려면 지난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감찰제 빨리 여당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추천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특별감찰제를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빨리 압박하고 제안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또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기사 보신 분들 중에 오늘부터 거리에 선거 유인물, 뭐 현수막, 무법천지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런 기사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왜 오늘 갑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이제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180일 전 현수막과 광고물 설치 등에 대한 선거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기한을 1년 후인 2023년 7월 31일까지 이걸 개정해라 이렇게 여야에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기한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여기까지 이른 상황 어떻게 보면 입법 공백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보죠. 예, 앵커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을 바로 때리면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법을 고쳐야 되는 경과 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1년 동안 법을 고쳐라 여기에 맞게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의무예요. 여야의 국회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여야 국회가 이 의무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여야가 모두 다 위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을 공동으로 저지른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나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말 국민들한테 할 말 없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들 앞에 펴달라 그럽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8월에라도 현수막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자. 여야가 합의해서 고치면 되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수막 공해 때문에 정말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잘 보이는 데다 놔야 되니까 사거리 같은 데다가 마구잡이로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그에 걸려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거리 지금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특히나 지금 신호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현수막 때문에 안 보이고 민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아예 조례로 이거를 먼저 고쳐서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력 행사에 들어갈 정도로 이 지금 여의도 정치권이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정치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비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8월 중에 최대한 빨리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야가 8월 임시회기 중에 이걸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뭐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여야 모두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금 현수막은 도로의 공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 내용으로나 또 외관으로나 그 도시의 경관을 너무 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하루속히 이제 바로잡아져야 되는데 저는 8월 달에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국회의원들한테는 이해가 일치되는 일이에요. 왜냐 지금 이제 내년이 총선인데 예. 그 현재 도전자들이 현수막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이 현역 국회의원들한테는 이 위협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현역 의원들한테는 규제를 해야 자기들이 위협을 덜 받게 되는 문제로서 이해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의 담합 차원에서도 8월 달에는 이 법이 충분히 합의돼서 통과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